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교육훈련의 유형 보다 말았죠. 사례 연구가 나오면 장점이랑 단점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역할 연기죠. 역할 연기. 롤플레이. 자, 그래서 개념은 뭐냐면은 서로 연기를 하는 거죠. 서로 상호 간에 이제 역할을 정해서 역할을 연기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방법.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공무원이 시민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특히 뭐 민원인이라든지 시민의 입장이 되어서 시민들의 심리를 제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기법을 교육훈련 기법 중에서 특히 역할 연기 이렇게 일하는 거죠. 자, 이거는 감정이입이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입장에서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이죠. 자, 역할 연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OD 기법의 일환인 뭐예요? 감수성 훈련. 감수성 훈련.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직장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외부 환경에 나가서 하는 거였어요? 그치, 외부 환경에 나가서. 그 다음에 특정 인원들끼리 조를 편성해서 보통 이렇게 수행을 했죠. 자, 그래서 뭔가 외부 환경, 새로운 외부 환경에 본인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어떤 감정적인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훈련 방식이었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었어요? 그 구성원들의 최종적으로는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었죠. 구성원들의 행태를 변화시켜서 조직을 발전시키자라는 개념이 조직 발전 개념이었잖아요. OD. 그래서 행태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 발전 기법, 이런 것들도 공부했었죠. 했었어. 자, 근데 이것도 감수성 훈련은 규모가 너무 커도 감수성 훈련 기법을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적정한 규모의 인원만 참석할 수가 있고요. 다수의 참여가 곤란하다라는 단점을 갖는다라는 게 감수성 훈련 기법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아까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액션 러닝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대상이 고위공무원 단에만 한정되는 교육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념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고위공무원단을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이 액션 러닝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개념에 보시면은, 자, 정책 현안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하거나 사례 조사나 미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을 성장시키는 거,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일선에서 어떤 현안 문제가 실제로 문제가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 이거를 액션 러닝, 실제로 이제 행동을 하면서 배워나간다라는 의미인 거죠. 액션 러닝. 자, 고공단에, 고위공무원단에 적용이 되는 훈련 기법,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은 역할 기반 교육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12C라고 해요. 12C. 역량 기반 교육 훈련 12C. 자, 이거 뭐냐면은 역량이라는 개념은 이거예요. 사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맥클랜드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는 고성과자들한테 일관되게 관찰되는 어떤 행동적 특성, 그거를 역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성과자들한테만 나타나는 거. 그래서 뭐 시험을 볼 때 고득점자한테만 일관되게 나타나는 행동적 특성,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역량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몇 시간을 공부하고 뭐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누구의 강의를 듣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역량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훈련하는 교육
훈련 기법을 역량 기반 교육 훈련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요. 요거 그냥 개념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역량 구분 있죠. 밑에 도표에 나오는 세 가지의 역량으로 나눌 수가 있다. 역량 구분 요거 개념만 한번 봐주세요. 역량 구분 첫 번째는 공통 역량, 두 번째는 관리적 역량, 세 번째는 전문 역량.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뉘는데, 자, 그 적용 범위, 대상이 누구냐가 시험에 많이는 아니지만 나와요. 공통 역량은 모든 조직 구성원이 갖춰야 되는 역량, 모든 조직 구성원이 갖춰야 되는 역량을 공통 역량,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관리 역량, 요거는 관리자가 갖춰야 되는 역량, 관리 역량, 관리자, 리더, 특정 계층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관리 역량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 역량, 요거는 업무 담당자 있죠. 업무 담당자가 갖춰야 되는 역량을 전문 역량. 그래서 역량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공통 역량, 그 다음에 관리 역량, 그 다음에 전문 역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역량이냐라는 것만 같이 매치시켜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플러스에 현장 훈련이 있어요. 현장 훈련. 우리 앞에 배웠던 거는 뭐였어요? 교육 훈련이었죠. 교육 훈련. 자, 이거는 이제 현장이 아니라 교육원에서 하는 훈련이죠. 교육 훈련. 근데 직장 내에서 교육 훈련이 형성되는 거를 현장 훈련이라고 해요. 현장 훈련. 자, 이거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예요. 우리 군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가면은 처음에 이제 이등병으로 들어가면은 위에 선임이 막고참이 따라다니면서 옆에 끼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 현장 훈련 방식 중에서 실무지도라고 해요. 실무지도. 자, 그래서 근무 중에 근무와 필요한 것들, 직무 수행에 관련된 기술을 직접 알려주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답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접근하는 현장훈련 방법을 실무지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실무지도. 자, 그 다음에 직무순환. 이거는 이제 직무를 순환시켜서 자연스럽게 그 직무에 해당되는 역량이 습득되도록 하는 걸 순환. 자, 임시 배정. 자, 이거는 잠깐 그 직무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잠깐 배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약간 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차이점이 있죠. 잠시 배정, 잠시가 포인트예요. 잠시 배정, 이걸 임시 배정이라고 하고요. 인턴십도 마찬가지죠. 이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인턴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현장 실무를 배워나가는 거죠. 자,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방법을 인턴십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15도 현장 훈련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인과 동시에 새로운 능력을 이제 현장에서 습득해라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15제도니까. 자, 이 내용까지 같이 있고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 실무지도. 요 봐두시고.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밑에 봤던 내용, 교육원 훈련은 아까 우리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이거는 강의, 사례 연구, 롤플레잉, 감수성 훈련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하잖아. 교육원 같은데 들어가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교육원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현장 훈련이랑 교육원 훈련 두 가지 훈련 종류를 나뉘어요. 현장 훈련, 교육원 훈련. 근데 두 개가 장점, 단점이 달라요. 그래서 현장 훈련이랑 교육원 훈련의 장점이랑 단점이 뭐가 있는가 하는 거를 간단히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직장 훈련의 장점은 뭐예요? 훈련이 실무 위주로 들어가니까 추상적이지 않고 실질적이다 라는 게 장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원에 특별히 따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교육원에 들어가는 훈련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죠.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쉽고 용이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 자, 단점은 뭐예요? 상관이 꼭 잘 가르쳐주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한테 배우는 게 항상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상관이 우수한 교관인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자, 또 단점은 뭐냐면은 훈련시키느라 일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일과 훈련을 둘 다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무슨 훈련의 단점? OJT. 어? OJT 아니야. OJT. OJT. 갑자기 웬 영어야? 현장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냥. 직장 훈련, 내지는 현장 훈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어를 쓸 거면 맞춰야지. 자, OJT. 자, 교육원 훈련, OJT는, 장점이 있단 뭐예요? 계획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계획에 따라서 교육이 가능하다. 응? 전문 지식을 가진 교관, 그렇지. 전문 지식을 가진 교관을 실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안 해도 되고 교육만 받으면 되잖아요.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서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다. 장점. 단점은 교육훈련이랑 현실은 달라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육훈련 내용이 바로 현장에서 적용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교육 가버리면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수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업무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여기 현장훈련과 교육원 훈련의 장점, 단점이고요. 이런 것들을 바꿔서 내기도 하는데 내용은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골라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새로 등장하는 용어들만 위주로 잘 보세요. 아까 봤던 뭐 역량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교육의 방법, 종류 이런 것들,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묶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시고요. 경력개발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경력개발. 자, 경력개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CDP라는 경력개발. 행정학에서는 그 영어 이니셜 줄여서 표현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만 나오면 다 줄여. 그래서 경력개발 제도이고요. 한국말로는. 자, 먼저 위에 표를 보시면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차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개도국은 행정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미약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개도국은 분화가 덜 돼 있다. 개도국이 이렇게 있고 선진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개도국은 아직까지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의 미분화 형태. 자, 여기 이제 개도국의 일반적인 행동의 형태이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 행정가보다는 일반 행정가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것이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특징. 미분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가들이 전문 행정가가 아닌 일반 행정가에 의해서 직무가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순환보직. 자, Z 형태의 순환보직을 갖는다라는 건데, 자, 이건 뭐냐면은 일반 행정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는 이제 하위직이고요. 하위직. 이거는 상위직이에요. 상위직. 자, 그래서 처음에 하위직으로 들어가서 뭐 전보, 순환 배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업무 직무 경험을 쌓는 거예요. 넓게. 그러니까 같은 계급에서 넓게. 그 다음에 요 승진을 해요. 승진.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승진이고요. 승진을 해서 승진을 하면 또 관리자가 돼서 또 넓은 일반 행정관으로서의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Z형 보직 특징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순환보직을 Z형이라고 해요. 순환보직을 Z형. 자, 근데 이런 순환보직 Z형 일반 행정가는 행정의 전문성이 약하죠. 그래서 전문성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자, 선진국형 행정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 행정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거를 여기 나오는 경력개발 제도.
CDP 제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전문가는 그러면은 어떤 형태냐면은 Z 형태가 아니라 I 형태예요. I 형태. I 형태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순환을 많이 하지 않아요. 딱 이 정도의 직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진 올라가고 올라가서도 이만큼만 이 안에서만 전문성 있는 직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Z 형태가 일반 행정가를 이제 양성하는 방식이라면 순환 보직 방식이라면 이거는 이제 전문 행정가를 양성하는 방식이죠. 전문 행정가 선진국적인 방식. 그리고 요거를 전문가를 만드는 능력 개발 제도를 CDP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CDP 제도의 취지는 뭐예요? 취지. 전문행정가를 만드는 거죠. 전문행정가를. Z형 순환보직에서 I형 전문보직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제도. 자, 이게 왜 도입됐느냐? 밑에 우리나라의 경력개발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우리나라는 순환보직이 너무 많기 때문에 Z형 순환보직이 폐해 때문에. 폐해는 뭔데요?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왜? 자, 그 다음에 전문성이 요구된다.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는 Z자형 승진 경로는 전문성을 이제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도입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 자, 어쨌든 요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 개념 위주로 아시면 되고요. 순환보직은 Z형, 그 다음에 전문보직, 전문성을 강조하는 보직은 I형 경력개발제도에서 추구하는 거는 요 I형 배치 방식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뒤에 내용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넘어가시고 개념 위주로만 정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계와 극복 방안도 우리 상식선에서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뭐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무 성적 평정. 근무 성적을 매기잖아요. 직장에서 근무를 할 때. 자, 근무 성적을 어떻게 평정을 하는 것이냐, 어떤 방식의 평정 방식이 있고, 그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되게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일단 근무 성적 평정은 개념은 뭐 당연한 내용이죠. 공무원에 대해서 능력, 성적, 가치관, 태도 등을 평가하는 거를 근무 성적 평정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뭐 상벌, 성과급을 주거나 징계를 하거나 인사행정의 기준, 보수, 훈련, 퇴직 같은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삼거나 능력 발전 도구, 그 다음에 시험이 타당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또 검증할 수가 있죠. 아까 시험 성적과 직무수행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서 그걸 무슨 타당도라고 했어요? 시험 성적과 기준 타당성? 그렇지. 오, 기준 타당성이라고 했죠. 자, 그런 것들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근무 성적 평정 제도예요. 자, 근데 평정 방법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방식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도표식 평정 척도법. 자, 이거 용어 또 생소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도표식 평정 척도법이에요. 도표식 평정 척도법.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개념을 한번 볼게요. 항목을 이렇게 나눠놓고요. 항목을 나눠놓고, 우열 등급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아예 그림이 있어요. 그걸 먼저 보시면서 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요거죠. 평가 요소 중에서 기획력을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획력이라는 건 뭐예요? 창의력이 있는가, 이 사람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자,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우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예. 이렇게 수미양가처럼 평가를 하는 방식을 무슨 방식? 표시. 도표식 평정척도법. 제일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우리한테는 제일 익숙한 방식이죠. 우리도 성적표를 많이 받아봤으니까. 수미양가. 자, 그래서 요 표랑 같이 이해하시면 뭐 보기는 전혀 어렵지 않죠. 이해하기는. 자, 요 명칭만 잘 기억하세요. 도표식 평정척도법. 자, 다시 개념으로 돌아오시면은 자, 직무 형태, 직무 수행 능력, 직무 수행 실적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평정 요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우열의 등급을 표시하는 방식. 그리고 아까 봤던 게 이제 평정표예요. 평정표. 거기에 이제 표시를 하는 방식이죠. 평정표에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만든다라는 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은 다 이 평정표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 되시면은 여기 5개 중에 짱! 그냥 찍힌단 말이에요. 깡! 매우 미흡! 이렇게. 자, 그래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거 명칭 기억해두시고 도표식 평정척도법. 장점은 뭐예요? 제일 간단하다, 용이하다, 쉽다 이거고요. 자, 그다음에 평정 결과를 계량할 수 있다. 통계를 내는데 쉽다. 상보할 목적으로 하는데도 효과적이다라는 거고요. 평정 요소의 선정이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게 곤란하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평정 요소가 뭐였어요? 기획력을 평정하는데, 자, 어떤 게 직무 수행 능력인지 그 요소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공무원으로서 능력이 있다는 거는 과연 뭔가, 그 중에 물론 하나 기획력도, 하나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요소들을 하나씩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예. 공무원으로 일 잘한다. 뭘 볼 거예요? 공무원으로 능력이 있어. 그러면은 공무원 어떤 게 있어야 공무원으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만 들어봅시다. 민원 대응 능력. 그렇지. 그것도 능력일 수 있죠. 문서 처리 능력. 그렇지. 그것도 능력일 수 있지. 하나만 더. 근태? 그래, 근태. 근태도, 그것도 성실성이잖아요. 그런 것도 능력일 수 있죠. 잘하는데? 이 단점인데. 이렇게 잘 말해버리면 단점이 의미가 없는데. 자,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합리적 선정이 곤란해요. 자, 그 다음에 등급 비교 기준이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우수랑, 매우 우수랑,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거예요? 우수랑 매우 우수를 어떻게 기준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등급 기준이 불명확하다. 평정의 임의성의 기준도 들어가 있다. 선생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막, 가나다라, 생활 기록부는 뭐죠? 생활 기록부는 뭐였지? 수미한가가 아니라, 옛날에 그랬냐. 어쨌든, 자, 평정이 임의적일 수 있어요. 예. 선생님 마음대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급자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이 평점을 매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데, 연세화, 집중화, 관대화의 오차가 발생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조금 있다가 뒤에 이 평정 방법의 오류 부분에서 배울 거예요. 먼저 한번 잠깐 볼까요? 514페이지를 잠깐 펴주시겠어요? 이건 분포상의 참고라 그래가지고, 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거기 도표가 나와 있을 텐데, 근무 성적을 매길 때, 웬만하면 그냥 보통 수준에서 다 그냥 비슷하게 주는 게 우리 일반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될 필요가 있어요? 가운데로 쏠려 있을 수가 있죠. 그거를 집중화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운데로의 쏠림 현상, 평균의 수준에서 집중될 우려가 있다라는 게 집중화의 오류고요. 아니면은 엄격한 관리자야, 엄격한 상관이라서 다 자기 눈에는 못하는 것처럼 보여. 다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어디 하나 그냥 마음에 드는 놈이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엄격한 오류. 사람이 너무 좋아. 선생님이야. 그래가지고 다 잘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내 부하들 이러면서 내 새끼들 이러면서 챙겨주고 싶지 않다는 게 관대화의 오류.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중되거나 엄격화되거나 너무 낮은 수준에 쏠려 있거나 관대화돼서 너무 그냥 다 잘 주거나 이런 식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게 각종 이제 오류들이죠. 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자, 그래서 도표식 평정 척도법은 그런 연세와 집중화, 관대화의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경험해봤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뻐하는 제자한테 더 주잖아. 그냥 뭐. 우린 알고 있잖아. 우리는, 이쁨을 못 받은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오류가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제도로서 도표식 평정 척도법 말고 강제 배분법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강제 배분법. 자, 이거는 뭐예요? 도표식 평정 척도법을 수정해서 만든 평정 방법인데요. 자, 도표식 평정 척도법에 따라서 평가를 할 때 성적 분포가 왜 이렇게 엄격되거나 집중되거나 관대화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분포를 미리 정해놓는 거. 그러니까 매우 우수는 뭐 15%까지만, 우수는 뭐 20%, 보통은 뭐 30% 이렇게 특정 구간에서 쏠림 현상을 방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강제배분법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관대화 경향, 평정 오차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장점. 평정 오차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장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강제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역산식 평정, 억지를 그 구간 안에 끼워 맞출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어쨌든 도표식 평정 척도법의 관대화 오차를 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무슨 법? 강제 배분법. 강제배분법. 허를 찔러려고 했는데 겨우 생각해냈네. 강제배분법. 자, 그 다음에 사실기록법. 사실기록법. 자,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위에 이제 도표식 평정 척도법 같은 것들은 평가 등급을 본인의 상급자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매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팩트 위주로 보자. 사실기록법.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의 기초를 두고 근무 성적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근태기록법. 근태를 객관적으로, 근태라는 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수치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사실을 기록을 해서 이걸 가지고 평가를 산정하자라는 거죠. 이 장점은 뭐예요? 객관적이죠. 객관적인 거. 단점은 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작업 산출 수량을 가지고 이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겠다. 근데 그치, 공직이라는 거는 공적인 업무라는 거는 계량화해서 측정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작업량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특히 업무에 대해서는 더더욱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게 단점.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무슨 법? 사실기록법. 맞아요. 사실기록법. 자, 우리 세 개 했죠. 도표식 평정 척도법.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강제배분법. 그 다음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실기록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열법. 자, 이거는 그냥 랭킹을 매기는 거죠. 서열을 매기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둘씩 쌍쌍의 짝을 지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상형 월드컵, 또 하는 것처럼. 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비교해.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되풀이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은 상대적인 어떤 위치나 서열을 매길 수가 있겠죠. 이거를 서열법이라고 하고요. 서열법. 자, 근데 장점은 뭐냐면은, 범위가 너무 넓어질 때는 이걸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작을 때에만 적합한 수단이고요. 조직 규모가 너무 커질 때에는 이거를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요 장점. 작을 때 적합하다.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 하면은, 이 조직이 있으면은, 이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쌍쌍이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조직 외부의 사람들과 능력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조직 안에서 요 짝을 이루는 그 사람들 간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법? 서열법. 서열법. 그렇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죠. 쌍쌍이 매겨서 서열, 이 석차예요, 석차. 피평저 A는 직무의 양은 1등이야. 직무의 자질은 근데 2등이야. 창의력 1등이고, 전문 지식은 1등이고, 추진력은 3등이고, 책임성은 좀 약해. 3등이야. 자, 그 다음에 친절성은 2등이에요. 합치니까 순위 합계가 13. 그래서 1등. 종합 1등. 종합 1등. 전교 1등.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석차를 합쳐서 순위를 매기고 종합 순위를 매기는 걸 서열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서열법.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되게 많아. MBO 평정법. MBO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평가 책임. 아, 그렇지. 결과의 책임. 결과. 자, 그래서 이거는 평가 요소 가운데서 특히 결과를 중시하는 방법을 MBO, 목표 관리제에 의한 평정법.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결과가 얼마나 부합했느냐. 이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할 때는 어땠어요? 이거는 X이론에 입각한 거였어요? Y론에 입각한 거였어요? MBO는 엑스. 아이가? 상하급자가 같이 목표를 어떻게 했어? 상급자가 목표를 정해서 아래로 내려보냈어요? 아니면 같이 협의해서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렇지. 목표를 협의해서 설정했잖아요. 민주적인 제도예요, 민주적인 제도. 어디 X이론이라는 말이 튀어나와? 아이, 참, 이거. 다음 주에 중간하는데. 그래서 중간을 할 수 있겠어요? 불안해서. 자, 어쨌든. 근데 우리가 되게 많이 수업을 했다. 18주 정도 했고, 기초강의도 했었고, 많이 했네. 근데 어디, 자, MBO는 그래서 결과를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그 목표 달성도에 따라서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평가하고, 환류하고, 다시 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목표 관리에 의한 평정법을 MBO 평정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법. 자, 이거는 뭐 강제 선택법이라고도 하는데, 행동 목록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 목록에서 했는가 안 했는가, OX, 가부만 표시하는 거예요. 했으면 O, 안 했으면 X,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건 굉장히 쉽죠?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 가부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평정이 쉽다. 그 다음에 계량적 수치로도 환산하기가 쉽다. 쉽다. 이게 장점이에요. 자, 단점은 평정 항목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너무 많아 또 평가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게 단점이고요. 체크리스트라고 아마 많이 보시죠? 체크리스트. 이렇게 항목 쭉쭉쭉 만들어가지고 됐으면 O, 안 됐으면 X 이렇게. 청소 체크리스트 그러면은 변기 청소했는가 O, 안 했으면 X. 소변기 닦았는가 O, X. 군대에서 그 한쪽에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런 식의 체크리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중요사건 기록법.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시간적 오류를 방지하는 방식이에요. 시간적 오류를 방지하는 방식인데 왜냐면은 시간적 오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평가하기 직전에 뭔가 이 사람이 무화가 잘했어. 그러면은 그거를 더 영향력 있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잘했던 거는 기억 못하고 평가 임박해서 잘했던 거는 얼마 전 일이니까 더 인상적으로 기억하려는 형태, 현상, 그거를 이제 시간적 오류라고 하는데 좀 이따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어쨌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이 평가 방법이 중요사건 기록법이에요. 자, 중요사건 기록법. 자, 그래서 평정 기간 중에서 근무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그냥 사소한 사건 아니고요. 중요한 사건들을 기술하게 해서 그걸 중심으로 평정하는 방법. 그거를 중요사건 기록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장점은 그래서 시간적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막바지 효과라고 하거든요. 막바지에 임박해서 잘했을 때 그것만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막바지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뭐 사실에 초점을 두고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은 너무 중요한 사건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드러나지 않게 꾸준히 잘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너무 평가절하하고요. 무시하고 이례적인 행동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잘하는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뭔가 드러나게 한번 쾅 하고 잘하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거죠. 단점. 무슨 법? 중요사건 기록법. 그렇지. 중요사건 기록법.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되게 많죠. 9개요, 총. 그 종류가 9개인데, 이거 다 용어랑 그 특징이랑 이런 것들은 비교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8번째, 8번. 행태 기준 평정척도법. 자, 행태 기준 척도법. 이렇게. 자, 이제는 앞에 이제 특징적인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거를 장점과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설을 치면 절충설이죠. 이거 뭘 합쳤냐면은 아까 나왔던 도표식 평정척도법하고요. 중요사건 기록법을 결합한 방식.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한계점,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도표식 평정척도법 그 도표표를 적용을 하면서 그 기준을 중요사건 기록법을 기준으로 이거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장점과 중요사건 기록법의 그런 객관성 그거를 결합시킨 방식을 뭐라 그런다고요? 행태 기준 척도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이유는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행태에서 굵은 글씨로 가장 이상적인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 등급으로 구분을 한다 라는 건데요. 밑에 보면은 표를 보는 게 빠르겠죠. 자, 밑에 표 행태 기준 평정 척도법 그래가지고 자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등급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인데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한다. 1점, 1등급. 자, 문제 해결을 할 때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운다. 2등급. 자, 부하 직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3등급. 자, 이건 나쁜 거죠. 쭉 올라가면 제일 좋은 등급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상관에게 자문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한다. 너무 좋죠. 너무 바람직한 부하의 태도죠. 이게 6등급.
그래서 이거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 사람은 자 그거를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등급을 매기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방식을 뭐라고 한다? 행태 기준 척도법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주관적인 평가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객관성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단점은 뭐냐면은 직무 이 행태 유형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거 일일이 다 어떤 행태인지를 기술을 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든다. 이거 일일이 다 어떠한 행태 유형만 보이는지를 무슨 다양한 이 케이스를 다 이거 일일이 적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행태 기준 척도법, 도표식 평정 척도법이랑 중요 사건 기록법을 합쳐놓은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9번째 행태 관찰 평정 척도법, 행태 관찰 평정 척도법. 자, 이건 또 뭐냐면은 행태 기준 척도법 플러스 도표식 평정 척도법. 자, 되게 되게 이상해요. 생태계가 교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이게 특징이 없이 막 계속 결합되고 막 이래. 자,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행태 기준 평정 척도법 플러스 도표식 평정 척도법인데, 자, 이것도 역시 표를 보는 게 빠르겠죠. 다음 페이지에 행태 관찰 척도법. 자, 먼저 평정 항목을 하나 딱 제시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등급을 매기는 거는 이제 도표식 평정 척도법이랑 똑같죠. 근데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어떤 행태를 보여주었는가 라는 내용을 요 등급의 내용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 항목에 따라서 등급을 1에서 5까지 얼마나 자주 관찰되고 얼마나 자주 관찰되지 않는가라는 행태를 반영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 자,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어떤 척도법이 이 그림이랑 매치가 되는가 이것도 같이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자, 어떤 행태가 어떤 행위가 얼마나 자주 관찰되는가 그 관찰의 빈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주 관찰되는가 자주 관찰되지 않는가 그 행동의 빈도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것 그게 무슨 척도법? 행태 관찰 척도법. 그렇지. 관찰을 해서 행동의 빈도를 가지고 평가한다. 행태 관찰 척도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사실 나중에 되면 이제 장점이 거의 비슷비슷해져요.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배타성을 극복해서 행태 변화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 평가의 주관성과 임의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뭐 장점인데요. 단점은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등급 간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라는 것도 단점으로 언급될 수 있죠. 자,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9개나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뭐 특징만 간단히라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름 외우기도 쉽지 않아. 근데 외우셔야 되고 자,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죠. 몇 개만 물어볼까? 결과를 중시하는 방법. MBO 평정법. 근무 성적을 쌍쌍이 비교해서 서열법. 자, 그 다음에 도표식 평정 척도법의 관대화,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는 관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제교육법. 다음에 근무 성적을 객관적인 사실의 기초를 두고 평가하는 방법을 그렇죠. 사실기록법. 자, 그 다음에 막바지 효과, 시간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 사건 기록법. 맞아요. 중요 사건 사실 기록법. 도표식 평정 척도법 플러스 중요 사건 기록법을 결합한 방식인데요. 이 사람의, 행태 관찰. 아니야. 이건 행태 관찰 아니고 행태 기준. 기준. 행태 기준이 있고 행태 관찰 있잖아요. 네. 위에 거는 행태 기준. 기준. 행태 기준. 자, 도표식 평정 척도법이랑 중요 사건 기록법을 결합한 방식은 행태 기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태 기준 평정 척도 플러스 도표식 평정 척도. 행태 관찰. 그렇지. 행태 관찰은 행태 기준 플러스 도표식 평정 척도법.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장 끝판왕이 행태 관찰 척도법이에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고 앞에 내용들을 다 알아야 뒤에 내용 이렇게 같이 믹스해서 만들어졌다. 행태 관찰.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내용도 중요한데, 근무 성적 평정의 오류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내용도 일부 있는데, 자, 어떤 평정을 할 때 어떤 유형의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봅시다. 네. 자, 근무 성적 평정의 오류.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 제일 많이 실수를 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연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연쇄 효과. 자, 이거는 뭘 것 같아요? 다른 효과 들어가는 거. 그렇죠. 하나의 어떤 평가 결과가 다른 요소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연쇄 효과예요. 헤일로 효과라고도 해요. 헤일로 효과. 그래서 두 개, 지문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두 개 용어를 같이 묶어서 이해하시고, 연쇄 효과 혹은 헤일로 효과. 자, 그래서 개념은 뭐 이거죠. 한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연쇄적으로 다른 요소의 평정에도 영향을 주는 오류. 자, 또 다른 말로는 후광 효과, 현혹 효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현혹당했다. 앞의 결과에 의해서 현혹당했다. 앞의 결과에 주는 후광이 뒤에 평가에도 영향을 준다. 후광 효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용어들을 다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세요. 연쇄 효과, 헤일로 효과, 현혹 효과, 후광 효과. 되게 많죠. 자, 그 다음에 피평정자가 성실한 경우에 그런 인상이 전혀 다른 요소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좋은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 현상. 이거예요. 이 사람에게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하죠. 네. 자, 그럼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예요. 자, 아까 우리 공부했던 강제선택법도 이거에 방지 대책이 될 수 있어요. 강제선택법도 이거에 방지 대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바카스 안 마셔요? 안 사왔어? 커피. 커피로 대체? 좀 있으면 줄겠구만. 자, 어쨌든. 자, 그거를 연쇄효과라고 하죠. 자, 강제선택법 같은 것들이 강제적인 방지 대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이건 아까 우리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분포상의 착오. 그래서 쏠림 현상, 집중, 가운데 쏠리는 걸 집중화, 그 다음에 좋은 점수에 쏠리는 거를 관대화, 안 좋은 점수에 쏠리는 거를 엄격화.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자, 이거는 그냥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뭐가 있어요? 강제배분법.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나오는 거. 규칙적 오류. 체계적 오류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일관적 착오라고는 해요. 일관적 착오. 자, 어떤 특정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언제나 나쁜 점수를 주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예요. 항상 이제 관대화나 항상 엄격화의 형태를 보이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일관적 착오 또는 규칙적 착오 이렇게도 표현을 하니까 요거 용어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총계적 오류. 총계적 오류. 자, 아까 나왔던 거는, 규칙적 오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규칙성이 없어요. 그래서 관대화나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적으로만 나타나요. 자, 차라리 규칙성이 있으면은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는 대중이 없어. 규칙성이 없어요. 지 멋대로 평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 오류와 다르게 두 번째, 총계적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점수가 사후 조정이 불가능함. 우리 0점 사격이라는 걸 하잖아요. 군대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격 표지가 있고 뭐 이렇게 표지에 사람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점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어. 탄착군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대충 없어요.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어디로 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규칙성이 있죠. 이걸 무슨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적 오류라고 할 수 있죠. 일관적 착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거는 이거는 총계적 오류. 일관성이 전혀 없을 때 총계적 착오. 자, 근데 이거는 탄착군이 형성이 되었으면은 요거는 0점만 잘 잡으면 이쪽으로만 옮겨만 주면 자, 완벽하게 이제 사후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규칙적 오류는 사후 조정이 총계적 오류에 비해서 굉장히 쉽죠. 용이하죠. 이런 특징을 갖는 게 그 총계적 오류의 특징이에요. 점수의 사후적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총계적 오류. 시간적 오류, 우리 아까 잠깐 몇 개 언급했었는데, 첫머리 효과, 첫인상이 끝까지 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첫머리 효과. 초기의 업적에 크게 영향을 받는 현상. 첫머리 효과. 자, 그 다음에 막바지 효과. 근무 성적을 평가할 때 전체 기간의 성적을 골고루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성적을 평가하기 직전에 보여줬던 어떤 업적만을 크게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형태의 현상. 그거를 무슨 효과? 막바지 효과. 막바지 효과. 자, 그 다음에 방지 대책. 자, 첫머리 효과나 막바지 효과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독립된 평가 센터를 설치한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가 있고요.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MBO 평정.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실현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했던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중요 사건 기록법,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중요 사건 기록법, 방지 대책이죠. 첫머리 효과나 막바지 효과 같은 시간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시간적 오류의 방지.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 유사성 오차. 이건 뭐냐면은, 상관이 자기랑 성향이 비슷한 부하한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랑 왠지 닮아. 내 과야. 이러면은 더 좋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후하게. 자,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적인 자기 애가 반영이 되는 거죠. 자기, 부하한테 자기 애가 반영이 돼서 자기랑 성향이 유사한 부하한테만 더 후한 점수를 주려는 경향. 그거를 무슨 오차? 유사성 오차라고 해요. 유사성 오차. 자, 유사성 오차. 자, 상동적 오차. 많이 나오죠, 이제. 줄줄이 나와요. 상동적 오차. 유형화의 착오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선입견을 갖고 이 부하를 대하는 태도를 얘기해요. 선입견을 갖고. 어느 대학 출신이라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잘하겠네.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고향 후배구만. 뭐 이러면서 학연, 지연, 혈연을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이 평가를 하는데도 반영을 하는 태도. 그거를 상동적 오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다음에 어떤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때 생기는 논리적 오차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귀인적 편견 그래가지고 행위만 보고 내적 심리 상태까지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런 행동을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는 이런 거겠지라고 스스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판단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오류. 그 다음에 선택적 지각의 오류.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일관성 있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골라서 추론하는 거예요. 그거를 선택적 지각의 오류.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피그말리온. 자, 이거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기 충족적 예언 효과가 발생돼서 그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현상. 자, 이거를 피그말리온 효과. 자, 굉장히 많죠. 자,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에 근본적 기속의 착오라는 게 있어요. 근본적 기속의 착오. 자, 이건 이기적 착오라고 하는데요. 이기적 착오. 자, 다른 사람이 실패를 했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떨어졌어. 근데 그거를 평가할 때, 자, 상황적 요인의 영향은 과소평가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 요인의 영향은 과대평가한다. 그러니까 너는 실력이 없어서, 너는 능력이 없어서 떨어진 거야. 상황 탓하지 마. 이렇게 판단하는 거를 근본적 기속의 착오 내지는 이제 이기적 착오 이렇게 불러요. 상황 요인은 어떻게 평가? 높게 낮게 실패했을 때. 아니 이건 실패했을 때야. 타인이 실패 때 상황 요인이 적게 평가. 과소평가하고 개인적 요인은 크게 평가. 과대평가하고. 자, 성공을 평가할 때는 그러면은 상황적 요인을 과대평가. 과대평가하고 개인적 요인은 과대평가. 과소평가하는 거. 다 이해했네. 대단한데? 뭐지? 이 태도는? 원래 사람이 이렇다고? 이기적 착오라는 건, 그치,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착오를 하잖아. 자, 이건 타인의 실패나 성공을 얘기할 때는 또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의 성공을 얘기할 때는, 내가 잘났어. 내 능력 덕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죠, 반대. 참 재밌어, 사람의 심리라는 건. 내가 잘나서 붙었지.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렇게 접근을 하곤 하잖아요. 떨어졌으면 엄마 때문에 떨어졌잖아. 넌 열심히 했는데 막 이렇게 운이 나빴어. 영어가 어렵게 출제돼서 꽈라를 맞았어. 뭐 이렇게도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무슨 착오라 그래요? 근본적 기속이요. 그렇지. 근본적 기속의 착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기적 착오. 자, 그래서 착오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몇 개는 묶어서 분포 착오는 그냥 묶어서 집중화, 간대화, 엄격화 이런 거. 시간적 오류, 첫머리, 막바지 묶어서.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다 골고루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특히 규칙적 착오, 통계적 착오 요거 같이 봐두시고, 상동적 오차, 그 다음에 유사성 오차, 근본적 기성의 착오 같은 것들은 한 번씩 나오니까 봐두시고. 자, 거의 다 보라는 거네 뭐.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는, 자, 지금까지 봤던 거는 이론적인 내용이었잖아요. 실제 우리나라는 근무 성적을 어떻게 평정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뒤에 511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근무 성적 평정 제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근평이라고 줄여서 얘기해요. 근평. 근데 근평은, 근무 성적 평정은 일단은 기본은 전 직급에 다 하는 거예요. 전 직급에 근평은 다 하는데, 자, 1급부터 4급까지 하고요. 5급부터 9급까지가 달라요. 구분이 되어 있고요.
4급 이상,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자, 이분들은 성과 계약 평가를 해요. 성과 계약 평가. 이거 1년에 한 번씩 성과 계약 평가를 하는 거고, 5급부터 9급까지는 그냥 근무 성적 평가. 이거는 1년에 2번. 근무 성적, 근평을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4급부터 고위공무원단이랑 4급은 1년에 한 번 성과 계약 평가를 하고요. 5급부터 9급까지는 근무 성적 평가를 해가지고 1년에 2번 이렇게 시행을 하니까 이거 받으시고 먼저.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확인자, 그 다음에 평가자 나뉘어져 있어요. 피평가자에 대해서 평가자가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자가 또 한 번 이 평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왜 하는 거예요? 평가를 공정하게 이 사람이 평가를 했는가?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거를 복수평정제, 이렇게 표현해요. 복수평정제, 복수평정제, 복수평정제. 자, 우리나라는 어쨌든,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이라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성과 계약 평가를 1년에 몇 번? 1년에 한 번. 그렇지. 그 다음에 5급 이하는 근무 성적 평가, 근평을 1년에 몇 번? 2번.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자, 성과 계약 평가 밑에 나오는 거는 4급 이상 공무원일 때 연 1회. 자, 4급 이상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고위공무원단, 고공단 포함. 그 다음에 평가자가 있고 확인자가 있는 이중평정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 복수평정제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성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된다라는 건데,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밑에 근무 성적 평가, 고공단 관련된 건 우리 앞에 배웠던 고위공무원단 그 제도 있었죠. 거기서 성과 계약 체결하는 내용 나올 때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시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대략적인 내용. 근무 성적 평가는 이제 5급 이하 공무원한테 적용이 되는 건데, 연 2회. 자,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6월 말, 12월 말, 연 2회를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자, 역시 복수평정제 구조죠. 이중평정제 구조. 평가자가 있고, 확인자가 있고.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요, 근평 결과를 원칙적으로, 1번, 2번에, 자, 근평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예요, 공개. 근평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한테도 반드시 근평 결과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적표처럼 1년에 2번씩 날라와요. 본인이 근평 점수를 몇 점 받았는가, 얼마를 받았는가 하는 내용이 매우 미흡, 뭐 이런 것들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본인이 이제, 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고요. 원칙적 공개주의. 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잘못된 것 같다.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누구한테 하느냐면은 확인자에게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고요. 너는 이러이러해서 매우 미움을 받게 되었어 라는 거를 설명까지 들을 수 있어요. 괜히 가서 마음의 상처를 얻고 오지 마시고요. 만나면 받아들이세요. 수능의 태도를 보이시면 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리뷰를 보시면은 근무 성적 평가 결과 조정 신청. 자, 그래서 이 신청을 했는데 설명을 들었잖아요. 이거 납득할 수 없어. 그러면은 조정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복하는 대상 공무원이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를 정해놓고요. 처음에는 이의 신청,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 납득할 수 없다면 조정 신청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근무 성적 평정의 결과는 밑에 주의라고 되어 있죠. 소청 심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일 때는 소청 심사를 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라고는 포함시키지 않아서 소청 심사의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 같이 봐주시고 이의 신청 거쳐서 조정 신청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뭐는 안 된다? 소청 심사는 안 된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소청 심사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밑에는 이제 서머리로 그 두 개 나눠서 정리를 한 거고요. 성과계약 평가는 4급 이상 공무원이랑 5급 이하 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은 그냥 근무 성적 평가, 근평만 한다. 4급 이상 공무원은 연 1회 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연 2회 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뭐 이의 신청 거쳐서 조정 신청한다. 하지만 소청 심사 대상은 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까지도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521페이지에 다면평가제. 다면평가제. 자, 다면평가제는 뭐겠어요? 다양한 각도에 맞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평가 대상자를 네. 여러 각도에서 평가하는 건데, 여러 각도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어디 말 좀 해보시지. 여러 각도라는 거는 뭐예요? 다면평가. 다면평가. 다면평가라는 건 뭐예요? 자, 보통 상급자가 보통 평가를 하잖아요. 근무 성적 평가를 할 때, 근평을 할 때. 근데 다면평가는 상급자가 혼자 하면 1면 평가지 다면평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급자도 평가하고 동료들도 평가하고 동급자도 평가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한다. 그래서 다면평가라고 해요. 심지어 누구도 평가하냐면은 고객도 같이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면평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 거기 표를 보시면은 자, 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표를 보시면은 다면평가는 자, 기존에 우리 행정의 환경이 기존에는 굉장히 정태적이고 단순하고 안정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현재는 어때요? 동태적 동태적이고 복잡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이지 않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평가자가 한 사람에 의해서만 피평가자를 평가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다양한 요소들이나 다양한 관점들을 다 반영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근데 현대에는 복잡하고 동태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하나의 개인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가 여러 관점에서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만 갖고 이 사람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은 되게 가변적이고 다양한 환경 변화 요소가 있으니까 역시 사람을 한 명 평가할 때도 그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이제 다면평가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급자, 동료, 고객은 외부인이죠. 조직 외부에서도 같이 다면적인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의 역량을 평가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다면평가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그럼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게요? 안 하고 있게요? 예. 하고 있죠. 자, 언제? 2010년부터 거기 맨 마지막 3번 내용만 보세요. 가장 최근의 경향만 확인을 해두시면 돼요. 자, 다면평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승진, 전보, 성과급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내용이 뒤에 522페이지에
법적 근거 부분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소속 장관은 단면평가,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하위 공무원, 하급자죠. 그 다음에 민원인 등에 대한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량. 기성 아니고 재량. 그 다음에 민원인이 포함된다. 여기까지 같이 봐주세요. 자, 외부인인 민원인이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까지 받으시면 되고. 자, 다면평가의 장점. 다면평가가 뭐가 좋아요? 장점. 5가지만 얘기해보세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뭔가 입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죠. 아, 한계야? 라임이 들어왔네. 한계군. 한계인 하늘씨네.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증진시킬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이건 뭐예요? 혼자, 상급자한테만 잘 보이지 말고, 이제부터는 상하, 좌우 잘 보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면서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루두루 인간관계의 어떤 폭을 넓혀서 인간관계를 좀 원활하게 해야 된다라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상하급자, 동료, 부서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 환경 구조에 적합한 평가 방법이다. 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상급자 입장에서는 부하들의 솔직한 의견을 상급자한테 전달해서 리더십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에요. 상급자는 듣기 싫겠지만 쓴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그 사람의 실질적인 리더십을 더 고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단점은 뭐예요? 계급제가 흔들려. 그렇지. 계급제가 흔들릴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보호할 수 있어요. 뭐가 뭐예요? 뭔가 평가의 기준? 평가의 기준 같은 게 어, 더 올리고. 그렇지. 뭐 할 수 있죠? 우쭈쭈쭈. 이런 개념이에요. 뭐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능력을 발전시키려기보다는 뭐에 더 치중을 해요? 그냥 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지. 그냥 돈독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만 더 역점을 둘 필요가 있고, 목표에 대치. 목표에 되지. 그래서, 근평이 인기투표로 변질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평이 인기투표로 변질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첫 번째 단점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상급자 입장에서는 부하 눈치를 너무 본다. 그러니까 딱 카리스마 있게 뭔가 밀고 나갈 때는 끌고 나가야 되는데 부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근무 평정할 때 나한테 나쁜 점수를 주지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아까 한씨가 얘기했던 게 리을. 계급제 구조를 근간을 뒤흔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리자가 부하들의 평가를 받는 데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불쾌감, 그 다음에 상사와 부하 간의 갈등이 그래서 초래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요 단면평가의 단점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비읍 하나만, 담합에 의한 평가 결과를 만들어낼 평가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것도 단점이죠. 담합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역량평가제. 자, 이거는 그냥 한번 봐두시고, 우리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역량평가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두세요. 역량평가 제도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
고위공무원단한테 더 요구되는 게 이 역량이라는 개념이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사기. 오늘 사기까지만 할 거예요. 2페이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사기예요, 사기. 사기는 동기부여의 한 내용이죠. 사기가 앙양되면 더 이제 업무에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할 수가 있는 동기부여 촉매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사기. 자, 사기라는 건 뭐냐? 개념적으로 보면은, 근무 의욕을 사기라고 하죠. 일에 대한 어떤 동기를 표현해 놓은 개념이에요. 사기. 자, 사기라는 건 직무를 수행하는 동기를 얘기하죠. 워크 모티베이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사기도 중요하지만 조직 전체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집단적인 현상, 개념일 수 있다라는 거. 사기의 수준은 상황에 의존해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고요.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사기는 주관적이다, 획일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욕구 이론의 토대가 된다. 욕구 이론적인 토대가 된다. 우리 아까 앞서 배웠던 욕구 이론의 이론적인 토대가 된다. 까먹었구만. 욕구 이론.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랑, 그 다음에 뭐예요? ERG 이론 대표적이죠. 그런 것들의 토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사기와 뭐 조직 생산성 간의 관계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보는 내용들인데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기를 결정하는 사기 결정 요인이에요. 사기 결정 요인.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자, 요거를 나눌 수가 있죠. 우리 ERG 이론은 누가 주장했어요? 그렇지. 엘더퍼가 주장한 ERG 이론인데, 자, 여기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 많이 나누면, 보수, 안전, 연금, 근무 여건 같은 경제적 요인은, ERG 중에 뭐가 관련해서요? 생존 욕구니까, 이죠, 이. 사회적 욕구는 관계 욕구니까, R. 그 다음에 심리적 욕구, 성장 욕구, 내적인 성취감, 이런 거는 G. 성장 욕구. 자, 그래서 요인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엘더퍼의 ERG 이론이랑 매치시켜서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사기 앙양 방안. 사기를 어떻게 앙양할 것이냐.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고충 처리. 고충 처리. 자, 그래서 뭐 상사에 의해서 제기되는 고충. 뭐가 있을까요? 상사가 등산. 그렇지. 그것도 고충일 수 있죠. 회식하자고 하고, 집에 안 보내고 막, 술 계속 먹이고, 막 2차, 3차 가는 거. 자, 이런 것도, 고충의 한 유형일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처리해주는 거를 고충 처리라고 하고요. 고충 처리라는 거는 약간 고민 상담 제도 이런 거 같은 개념이에요. 자, 고충 처리. 고충 처리가 잘 되면 사기가 앙양돼서 동기부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한제도. 제한제도는 뭐예요? 제한제도라는 거는 이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이 정책이나 행정 업무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거를 제한제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상금을 준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했을 때 표창, 성장 욕구를 자극할 수 있죠. 성장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제한제도. 자, 그래서 뭐 표창도 주고 상금도 주고 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는 게 제한제도잖아요. 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뭐 인사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후생 복지를 향상시킨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쭉 다 종합적으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방법 일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 그 중에서 특히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고충 처리랑 제한제도 이 두 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고충처리랑 제한제도. 고충처리랑 제한제도. 자, 두 개까지만 오늘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줄게요. 처음에 나오는 게 고충처리 제도죠. 고충처리는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모든 직장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운 고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고 모호해요. 예.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저번에 생각나가지고. 어떤 거는 그거 회사 다니실 회사 다닐 때? 뭐 있지? 기계 부품이 됐다. 맞아요. 나 회사 다닐 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기계의 부속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누구나 다 느낄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대기업 중에서도 약간 언론 계통이었거든. 근데 뭐 이런 삼성전자 같은 데 들어가면 잘 들어가갖고 좋은 큰 일을 할 것 같잖아. 거기 들어간 친구들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나는 뭐 기계 부품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퇴직하고 막 이랬어요. 후회하고. 어떤 친구는 삼성전자에 딱 들어가서 잘 들어갔잖아. 나 같으면 안 나올 것 같거든? 하다가 나와서 SK텔레콤 대리점을 차렸어. 그러니까 사장님이 됐죠. 그 월급 모아가지고 이렇게 배매머리. 배매머리. 배매머리? 그게 뭐야? 용의 꼬리. 배매머리 발음 똑바로 해야지. 용의 꼬리에서 배매머리가 된 거죠. 근데 모르겠어. 결과적으로는 잘한 건지. 그런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저도 나이가 되니까. 공무원 하는 친구, 그 내 친구 중에 얼마 전에 대학교 들어간 친구 있다? 이 나이 먹고 대학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들어갔어. 수의대 들어갔어, 수의대. 수의사 같은. 근데 동물 진짜 싫어하는 애거든. 동물 혐오한데, 의대를 들어가려다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제 성적에 맞춰서 들어간 거예요. 아무튼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도 자기랑 안 놀아주고 거들떠도 안 본대. 그냥 없는 사람 유령 취급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래. 제 친구들도 대학교 들어왔어? 10학번이. 10학번? 네, 10학번이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복학했는데 10학번도 이제 노땅이지. 네. 지금은 18, 19잖아, 이제. 19학번이 들어올 차례인데, 10년 됐으면은 거의 대학에서 사라져야 돼. 적폐. 적폐요, 적폐. 그러니까, 어쨌든, 10은 그냥 도서관 같은데, 몰래 짱 묵혀서 열심히 공부나 해야지. 뭘 어디, 기어다녀. 어디 나와 돌아다녀. 고학번은 약간 바퀴벌레예요. 예. 근데 그냥 어두운 데 숨어 있어야 돼. 밖에 나와 돌아다니면 맞아줘요. 아유, 표현이 너무 쉬웠군요.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다양하게 살더라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고등학교 때는 다 똑같이 살았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제각각 자기 원하는 대로 각 방향으로 막 살고 있더라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죠? 고충처리. 기계 부속품이 되면 고민이 생기니까, 그와 관련, 거기서 파생된, 이런 얘기였군요. 자, 고충처리는 그래서 모든 직장 내 근무와 관련된 모든 고민을 다 처리해주는 제도를 고충처리 제도라고 해요. 자, 그래서 대상은 누구냐면 공무원 전체죠?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고충 처리를 청구했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다음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6급 이하는 보통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서 5급 이상은 중앙고충처리심사위원회 이렇게
계급에 따라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런 기구가 있다, 위원회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고충처리 심사위원회에서 뭔가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은 특이한 게 권고예요, 권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고충처리 심사위원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고충처리랑 소청심사 있잖아요. 소청심사랑 고충처리가 어떻게 달라요? 고충처리는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민에 대한 상담. 소청심사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에 대해서 그거에만 국한해서 하는 게 소청심사예요.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팁에 비교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대상이 고충심사위원회는 근무 조건이나 신상 문제 같은 넓은 폭넓은 부분 내용에 대해서 그냥 고민을 심사하는 거고요. 소청심사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 자, 구속력이 아까 고충심사위원회는 구속력이 없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행정청을 기속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이 있다 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한제도. 제한제도. 직무 수행할 때 예산을 절약하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한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행정의 능률화, 합리화를 촉구할 수 있는 거. 자, 그거를 제한제도라고 하고, 자, 그 내용에 따라서 표창도 할 수 있고요. 상금도 지급할 수 있고, 표창도 하고 상금도 지급하는 내용. 자, 그래서 목적을 일단 예산을 절약하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돈을 아낄 수 있잖아요. 더 어떻게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역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자, 여기 1차적인 목적이에요. 자, 근데 또 부가적으로는 제한을 하면 뭐가 생긴대요? 더 내가 열심히 참여를 해야겠구나. 참여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사기, 악량, 동기, 부여 이런 것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게 제한제도의 효과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골고루 제한제도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 제한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1차적으로는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비용 절감이죠. 경제화를 통해서 창의적 의견, 고안, 개발을 하고, 자, 이거는 행정 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제도를 둔다라는 거. 그리고 제한이 채택되면은 밑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특별 승진이나 특별 승급, 후보를 올리는 거, 특별 승급을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제한제도의 근거가 국가공무원법에 있구나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뒤에 나오는 뭐 장점, 단점은 우리 앞서서 설명했던 내용들 연장이에요. 그래서 뭐 내용적으로는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장점, 행정의 능률화, 예산 절감 이런 거고요. 근무 의욕 향상. 자, 그 다음에 참여 제고로 인한 행정관리 민주화 구현인데, 이거는 하위 상달, 상위 하달. 하위 상달이죠, 하위 상달. 하위 상달을 촉진할 수가 있다라는 거. 단점은 직원 간의 경쟁심을 자극해서 오히려 인간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극단적인 이론이죠. 실제로 뭐 현실적으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직원 간에 내가 더 좋은 제안을 해야지 막 이렇게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술적 제안에 너무 치중할 우려가 있다. 실질적인 제안을 누가 했느냐 이거 있잖아요. 아이디어 훔치기. 그래서 부하의 아이디어를 출제에서 나온 비공식적인 의사전달에 의한 아이디어를 이름만 자기 상관의 이름으로 바꿔서 바꿔치기 해서 제안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제안자의 식별이 곤란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단점일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상하간 긴장감 조성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단점으로 지적되는데, 이런 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다음에 밑에 나오는 개념들은 뭐 당연한 내용들이고요. 직장 생활의 질 그래가지고 QWL 이렇게 만약에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시면, 이거는 직장 생활의 질이라는
용어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QWL. 삶의 질이죠. 삶의 질. 중에서도 직장인의 삶의 질, 직장 생활의 질. 자, 이거를 표현해놓은 개념이고요. QWL. 자,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사실 당연하기 때문에 보너스 뭐 이런 것들은 개념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요. 시험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보수 관련된 내용들인데 보수 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비중이 있고 중요하기도 하고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고요. 오늘 진도는 일단 애초에 목표했던 대로 사기까지는 다 잘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중에 몇 개만 리마인드 하는 식으로 물어보고요. 그리고 수업 질문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중에 앞에서부터 처음에 나왔던 것 중에서 개방형 인사와 폐쇄형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조직 내외를 막론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방형 직위제도라고 표현을 했죠. 자, 개방형 직위제도는 자, 총 범위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 그렇지. 고위공무원단, 고공단 총수의 20% 그리고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에서 개방할 수가 있다. 자, 외부 인사에게만 개방하는 직위도 있었죠.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경력개방형직이라고 했었죠. 경력개방형직이.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요 개방형직이제가 도입되었는데 총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그렇지. 10% 범위 내에서 가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분은 개방형직위로 임용이 된 사람들은 제한적 임기제 공무원이죠. 임기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은 몇 년에서 몇 년 범위 내에서 최소 2년. 그렇지. 2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는 제도 있었죠.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 그렇지. 공모직위제도. 자, 공모직위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은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30%. 과장급 직위는 20% 범위 내에서 임용이 가능했었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20%? 아니, 이거는 그냥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잖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 같이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공모직위는 전보 제한이 있었죠. 몇 년 범위 내에서 전보가 제한된다? 그렇지. 2년 범위 내에서 전보가 제한된다. 자, 잘하셨고요. 자, 오늘 했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또 물어봐야지. 수직적 이동과 수평적 이동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수직적 이동 중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걸 뭐라 그랬어요? 강인. 그렇지. 그거는 징계한 유형인 이것과 구분된다. 강등과 구분된다. 자, 그다음에 수평적 이동. 다른 말로는 배치정안이라고 했죠. 승진은 위로 올라가는 수직적 이동이에요. 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너무 쉽잖아, 그거는. 아니야, 물어보자. 승진이 있고 호봉이 하시는 걸 뭐라 그랬어요? 승급이라 그랬죠. 오케이. 수평적 이동은 배치 전환이라고도 했는데 중에서 같은 직렬 안에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직렬 안에서 움직이는 게 있고 다른 직렬끼리 움직이는 게 있었잖아요. 그 두 개 개념만 구분하면 되는데 같은 직렬에서 전보. 그렇지. 전보. 다른 직렬. 전직. 그렇지. 두 개만 기억하세요. 전직이랑 전보. 같은 직렬은 전보, 다른 직렬은 전직. 자, 그 다음에 시험의 효용성 요건 중에서 타당성 개념이 있었는데, 타당성은 3개 있어요. 기준 타당성, 내용 타당성, 구성 타당성. 자, 그 중에서 시험의 내용이 직무에서 실제로 필요한 능력을, 적절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내용 타당성. 그렇지. 내용 타당성.
시험 성적과 직무 수행 능력 간의 비례관계가 성립돼야 된다. 기준 타당성, 그렇지. 자, 기준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 중에서 재직자한테 시험을 실시해서 수렴 타당. 그거는 구성 타당성이 중요고 기준 타당성 중에서 검증하는 방법 중에서 재직자한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시험 문제를 줘가지고 그거는 여기 재직자 말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예직적 타당성은 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직자한테 문제를 풀게 해서 근무 성적이랑 시험 성적이랑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을 동으로 시작하는 웃기고 있네. 동으로 시작하는 자, 이거는 동시적 타당성? 그렇지. 동시라는 거는 지금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지금 시험도 볼 수 있고, 지금 근무 성적 그 결과가 있으니까, 그걸 동시에 비교하는 게 가능하니까, 동시적 타당성. 근데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수험생은 시험을 보게 해서, 그게 앞으로 근무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측적 타당성. 얘는 재직자는 동시적 타당성, 수험생은 예측적 타당성. 이렇게 두 개 나누시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이 추상적인 어떤 능력 요소를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가 라는 거를 그렇지 구성 타당성 안에 수렴적 타당성이랑 차별적 타당성 두 개가 있는 거였죠. 시험의 일관성을 뭐라 그래요? 신뢰성. 그렇지. 난이도, 객관성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용성 개념이 있었죠. 실용성 개념도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고 자, 15기간은 5급은 몇 년? 6급 이하는 6개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채용 후보자 명부는 유효기간이 몇 년? 2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교육훈련의 종류 중에서 오프 JT예요. 오프 JT. 뭐 해석 안 해줘도 알겠죠? 좋아하니까. 오프 JT예요. 그 중에서 너무 쉬운데 연기로 표현하는 방법. 격리된 장소에서 비정형적인 체험을 통해서 타인과 자기에 대한 이해 기회를 갖게 하는 훈련, 태도를 변화시켜서 그렇지, 감수성 훈련이고요. 너무 쉽네. 자, 그 다음에 역량 기반 교육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역량의 종류는 세 가지 역량의 종류가 있었죠. 자, 하나 공통 역량,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공통 역량. 그 다음에 관리자한테 적용되는 관리 역량. 그 다음에 담당자한테 적용되는 전문 역량.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순환 보직 방식을 무슨 형 경력 개발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어 알파벳으로 여기 밑에서 그렇지, 밑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승진해서도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고 Z형. 그 다음에 전문행정관리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을 I형. 그렇지, 이만큼만 왔다 갔다 하고 승진해서도 이만큼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이렇게 해두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남았어요. 뭔지 아시겠죠? 평정 유형의 방식 중에서 처음에 이제 도표식 평정 척도법이 있었죠. 이거는 뭐 알려드릴게요. 친절하게. 자, 도표식 평정 척도법을 막기 위해서 성적 분포를 미리 정해놓는 방법은 강제배우법. 근무 성적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는 방법으로서 그렇지. 근무 성적을 서열로 표시하는 방법. 그렇죠.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결과를 중시하는 방법. 그렇지. 목표관리지 통정법. 그 다음에 미리 행동 목록을 미리 작성해서 가부를 표시하는 방법. 체크리스트법.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도표식 평정 척도법 플러스 중요 사건 기록법. 행태 기록 도표법. 그런 말은 없고요. 행태 기준 척도법. 행태 기준. 그러니까 행태 기준만 생각하시면 돼요. 행태 기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행태 기준
기준 평정 척도법 플러스 도표식 평정 척도법. 그래서 행태 관찰. 그렇지. 행태 기준, 행태 관찰, 행기, 행관. 행기, 행관.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다 외웠어. 잘하는데? 마지막으로 오류. 오류. 자, 중간 점수의 점수를 주려는 심리적 경향. 중간. 집중화. 집중하시고. 관대하게 평가하는 건 관대화, 낮게 평가하는 건 엄격화. 그 다음에 한 평정 요소에 대한 판단이 연쇄적으로 다른 요소에도 연쇄할 오류를 다른 말로 메슬로 효과. 헤일로 효과, 헤일로 효과. 메슬로우는 5단계 계층 욕구, 헤일로 효과, 또 현혹 효과, 또 후광 효과. 뭐 이렇게 막 뒤통수에서 막 번쩍번쩍 하는 거 있잖아. 후광 효과. 그 다음에, 관대화 경향이나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 아니야, 아까 0점. 총체적으로. 0점. 총체 아니고요. 반적으로. 총계적 오류. 총계로. 총계적 오류. 총만 기억한 게 어디예요? 그 다음에 그 반대 개념이 규칙적 오류가 있었죠. 일관적 차고. 시간적 오류 중에서 첫 느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머리인데. 손머리 효과.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왔던 실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막바지 효과. 요거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찰자가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한테 더 후한 점수를 주는 거. 유사성으로? 그렇지. 유사성 오차. 마지막으로 이기적 착오라고도 하고요. 상황적 요인은 과소평가하고 개인적 요인은 과대평가하는 거. 근본적으로? 근본적 기속의 착오. 근본적 기록의 착오. 잘했어. 항상 느끼는 건데 당일은 참 잘해. 지속성이 약해. 그게 어디요? 그 있잖아. 나중에 정리할 때 이런 방식이 있어요. 4일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얘기했나? 4일 안에 한 과목, 이틀 안에 한 과목, 하루에 한 과목,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영어 빼고 4과목이니까 4, 4이잖아요. 16일, 8일, 4일, 30일 작전이에요. 나머지 이제 하루 이틀은 마무리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3번을 시험 보기 전에 한 달 동안 3번을 보고 들어가면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3번. 그래서, 그러니까 자주 복습하면 지금은 비록 기억력 지속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당일이나 뭐 다음날 정도까지도 기억하나? 근데 어쨌든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 지속 시간이 길어져. 차츰. 길어진대.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진도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인사행정론 부분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